파산을 2번이나 한 천만장자, 심지어 한 번은 40대에 무너졌던 스캇 갤러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려 98%가 모르는 상위 2%만의 비밀, 돈에 대한 완벽한 조언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월급의 3%로 시작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교육이 진짜 부자를 만들 수 있다면 대학 교수들은 모두 백만장자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깨버린 남자이자 이번 영상의 주인공 스캇 갤러웨이는 멘토이자 교수, 그리고 기업가의 팟캐스트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만능에 가까운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돈에 대한 완벽한 조언들을 남겼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과거보다 돈을 벌지 못하고 부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해로 이 모든 것들은 해결이 가능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확신이 담긴 메시지를 던진 스캇. 이번 영상에선 돈에 관련한 그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스콧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아메리칸 드림 혹은 내 집 마련이라 불리는 환상을 언급합니다. 모두는 자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꾸며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마치 성공의 첫 관문인 것처럼 말하곤 하죠.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실 이 문장은 내셔널 리얼터 어소시에이션,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마케팅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상 곳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내 집 마련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라는 선을 중간에 긋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까요? 물론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 후 MBA 과정을 밟고 첫 취직을 하게 됐을 때의 연봉은 1억.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집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가 모인 도시였는데도 연봉의 3배가 채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과거에 저같이 MBA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죠. 대부분 2억에서 3억의 연봉을 받아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집값은 평균 25억을 웃돌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이 큰 차이가 생겼죠. 물론 바쁜 도심이 아닌 외곽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의 집값은 자가를 구매하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남긴 스콧. 최근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후만 봐도 금리는 2%에서 높게는 7%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과거엔 말이 되던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죠. 또한 조용히 부를 쌓아온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하게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 혹은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즉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란 척도 때문에 무리해서 모든 것을 내 집 마련에 투자 후 마냥 잘 되기만을 바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다른 도전을 충분히 해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잘 생각해보면 당신이 제일 피해야 하는 건 집을 무리해서 구매 후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빚을 지고 집을 살 가치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절대 좋은 상황을 만들지 못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얼만큼 남았는지와 연소득과 부가소득을 포함한 자산 규모, 그리고 어느 도시에 사는지의 여부까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며 알맞게 나아가야 하죠. 누군가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만든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집을 구매하는 이유는 인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극단적 충동을 일으킬 만한 도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길을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런 조언을 남긴 스캇. 역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 부를 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부자는 돈을 쫓는 사람이고 부는 경제적 안정감과 자유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가 수익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당신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던 스콧은 두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M&A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죠. 아마 성과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친구는 매년 30억에서 100억을 벌어요. 하지만 그중 50%는 세금으로 나가고 전 부인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과 햄튼에 살고 있는 럭셔리 하우스, 그리고 그 친구가 생각하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많은 돈을 쓰죠. 그래서 사실 그는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버는 족족 모든 돈을 써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항상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이 일을 그만하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매일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즉, 그는 부자이지 부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반면 두 번째 예시는 완전히 달라요. 올해 94살이 되신 저희 아버지인데 해군을 전역하시고 나오는 연금과 국가연금, 그리고 6개의 세차장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도 수금은 직접 하러 다니세요. 그렇게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부가 수익을 내고 쓸 돈은 모두 쓰고도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죠. 즉, 쓰는 돈보다 부가 수입이 더 큰 겁니다. 이게 바로 부라는 거예요. 당신의 꿈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남지 않는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쓰든지 부가 수입이 남게 되는 부를 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루는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쓰는 돈을 낮추는 것, 두 번째는 버는 돈을 높이는 것. 스캇의 인사이트에 담긴 정확한 메시지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돈을 조금 더 벌게 되었다고 더 큰 TV를 사거나 집을 이사하거나 더 좋은 차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수입의 10%, 20%, 그리고 30% 이렇게 미래를 위한, 부를 위한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부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 원하던 걸 편하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젊고 건강한 신체와 쓰는 것보다 큰 부가 수입이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쓰길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될 것인지 혹은 부를 이룰 것인지를 말이죠. 부의 열쇠는 얼마를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유형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라는 여유를 쫓아야 한다는 스캇의 조언,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연습법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연습법은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며 배우기.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어려운 것이라고 한계를 들이우곤 합니다. 그렇기에 돈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라고 그는 말했죠. 가까운 사람들과 돈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어느 분야에 있든지 세계 최고의 레벨, 아니 작은 도시에서도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대화를 끊임없이 할 겁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상 속 모든 것을 음악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함께 공부하면서 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장 먼저 구축해보세요.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저축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부동산, 금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저도 매주 4-5시간 정도는 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조언과 인사이트를 들어요. 이게 돈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스캇이 나는 두 번째 부의 조언, 열정이 아닌 탤런트에 투자하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빌리어네어들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최악의 조언을 하더군요. 열정을 쫓아라. 일단 가장 먼저 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열정을 쫓아서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즉, 열정만 찾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기에 저는 재능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있다면 상위 10%에 10년 정도 안에 들어가게 될 테고 15년, 20년 후에는 상위 1% 안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90%의 취업률을 가진 분야에서 재능을 찾는 것. 아주 작은 분야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재능이 가장 부를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이제 다시 열정을 쫓으라는 조언을 살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열정은 취미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제가 유능한 럭비 선수가 될 줄 알았어요. 체구도 적당했고 기술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실제로 UCLA의 팀에서 운동을 해보니 알겠더군요. 아, 역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나와 다르구나. 즉, 취미 정도로 멈춰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술, 음악, 모델, 운동선수 등의 목표들을 단순히 열정으로 쫓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도 작아요. 물론 열정을 아예 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열정을 쫓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취미에서 현재 분야 1%가 될 때는 쫓아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만약 당신이 1%라면 모두가 말할 겁니다. 당신은 천재라고, 혹은 돈을 쥐어주며 해달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열정이 아닌 재능을 먼저 찾으세요. 이런 조언을 남긴 스캇 갤러웨이. 그는 어느 정도 잘하는 레벨에서 자신의 재능을 찾아 위대함을 달성하는 방법은 단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이 한마디로 정리했죠. Get in the game.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것. 시도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주변 사람에게서 피드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 당신의 스킬이 될 겁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큰 부를 이루고 2번의 파산을 이겨낼 수 있던 또 다른 이유는 수많은 거절을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거절에 대한 내성을 계속 키워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혼잣말을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나는 실수를 하게 될 거고 넘어질 테지만 다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그저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바로 여기서 커넥팅 더 닷스, 살아오면서 찍었던 모든 점들이 결국 그림처럼 그려질 겁니다. 틀리지 않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틀리더라도 경험하고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일단 뭐라도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 속 스캇의 조언이 어떠셨나요? 짧게 요약해보자면 남들이 혹은 사회가 말하는 부자가 아닌 자신만의 부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회라는 틀에 맞추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성향에 잘 녹아드는 그런 방법으로 돈이 아닌 부를 쫓는 것, 그리고 열정을 쫓으려는 시도보다는 재능을 먼저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돈에 대한 대화를 습관화하면서 틀리지 않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틀리면서도 창조하는 인생을 위해 거절을 향해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느낀 점을 댓글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의 고민 끝 시작을 열어주는 계기가 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청해 보이는 게 두려워서 결국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바보가 되고 만다. 미래의 내가 살고 있을 꿈 같은 인생을 위해 남들이 잘 때 일하고 깨어 있어라. 꿈 같은 인생의 시작은 남들이 꿈을 꾸는 중에 시작된다. 현 시대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오픈 AI의 창업자 샘 알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단 3문장을 위한 300페이지의 글을 판다. 물론 문학이나 소설 같은 스토리텔링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자기계발, 경영 혹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책은 수백 쪽의 페이지 속 숨은 단 한 문장에서 천문학적인 가치, 인생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세 천만장자 댄 마텔은 왕따, 마약, 알코올 중독, 비만에 빠진 과거의 자신을 지금의 1000억대 자산가라는 위치에 올려놓은 문장들을 공유했죠. 분명 이 20개의 문장 속에는 30권의 도서,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꼭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이 메시지가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럼 45세 천만장자가 과거의 자신에게 돈보다 더 남기고 싶은 20개의 문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 완벽한 타이밍을 직접 만들어라. 최고의 준비는 행동이므로 생각 말고 행동을 해라. 빈곤한 사람들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돈을 쓰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위해 돈을 쓴다. 즉, 내 시간을 갉아먹는 것에 소비를 멈추고 나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것에 소비하라. 예를 들어 똑같은 돈이라도 누구는 순간을 즐기려 쓰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밀프렙 혹은 식단을 구매하며 시간을 확보한다. 이기는 사람들은 많이 실패했기에 만들어지며 진짜 루저들은 사실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도전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축구로 예를 들자면 슛을 하고 골을 못 넣더라도 다음에 더 좋은 킥을 찰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결국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기억된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길 시작하라. 자신감은 스스로에 대한 평판이다. 만약 자신과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어긴다면 스스로에 대한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하며 결국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에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누군가 당신의 시간 혹은 노력을 부탁할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경험일지 완벽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그 부탁을 거절하라는 신호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50점짜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100점짜리 기회가 올 자리가 사라진다. 최고를 위해서 평범은 거절하라. 기회가 많아져서 요청이 생길 때까지는 마주하게 되는 모든 기회에 도전하라. 커리어 초반 혹은 사업 초반에는 기회가 보일 테고 그렇게 그 기회를 행동으로 지켜가다 보면 기회가 누군가의 요청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거절을 시작할 타이밍이다. 기회가 요청으로 바뀌기 전에는 항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도전하라. 또한 당신이 거절해야 하는 것은 기회가 아닌 요청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미래를 내가 직접 현재로 끌고 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만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성공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직접 끌고 와야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한 후에 미래에 그걸 이룬 나의 모습을 행동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직접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불평하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리길 바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 발로 뛰며 행동하지 않는다면 절대 결과는 원하는 대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일상 속 당신이 친구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잘 지켜보길 바란다.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가능성과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당신이 조언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주는 조언과 불평 그리고 비난은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 내가 조언과 불평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하려는 행동을 이미 한 사람이다. 미래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이미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과 비평은 절대 듣지 않기로 했다. 당신이 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대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것은 타협하고 큰 것만 제대로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일, 큰 성공이 된다. 당신의 책상이 당신의 사업과 도전을 만들고 자기 관리가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작은 행동들에 집중해서 큰 결과가 인생으로 들어올 기회를 만들어라. 인생의 퀄리티는 습관의 퀄리티와 비례한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 3개에서 5개의 습관을 만들고 반드시 지켜라. 최고의 복수는 엄청난 성공이다. 어릴 때 따돌림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던 내가 인생을 바꾸자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그들이 틀렸기를 증명하기를 멈추고 2번 다시는 거절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갔다. 당신도 복수보다 더 큰 성공을 꿈꿔라.
이기는 사람은 항상 승리를 위해 집중하지만 패배자들은 항상 이기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한다. 만약 당신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항상 당신 앞에는 누군가 있을 것이다. 즉, 비교는 절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인생에서 완벽한 비교가 가능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과거의 당신 자신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청해 보이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바보가 되고 만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단 하나, 멍청해 보이는 시작을 결정했고 넘어섰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시작을 하고서 하나씩 배웠고 그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멍청해 보일까봐 하는 걱정은 자신을 마비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바보로 만든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멈춰라. 시간은 당신이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시간을 불릴 수는 없고 더 가질 수도 없다는 게 사실이다. 즉, 시간은 당신이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 혹은 일부러 비워놓지 않는다면 절대 더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시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당신의 마인드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을 실행한다.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거나 요즘 어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대답한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너무 행복해요. 모든 일이 기적 같아요. 항상 감사하며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대답하는 이유는 우리의 두뇌는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듣고 반복되는 그 말을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런 간단한 말들로 나는 내 두뇌를 원하는 대로 다시 세뇌시킨다. 그 결과로 지금의 나는 과거에 원하던 내가 됐고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될 것이다. 당신의 문제는 자본이나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찾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충분한 돈이 없어서 혹은 인맥이나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자신이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댄다. 하지만 사실을 돌아보자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을 얻어보려는 노력이다. 돈이나 자원 탓을 하지 말고 노력을 탓해라.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내가 배운 가장 가치 있는 능력 혹은 과정은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다. 즉,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것,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땐 더 행복한 것이다. 또한 그것들을 얻는 과정 속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외로움을 타지 않는 것은 성공을 원하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 중 하나이다. 미래에 내가 살고 있을 꿈같은 인생을 위해 남들이 잘 때 일하고 깨어 있어라. 꿈같은 인생의 시작은 남들이 꿈을 꾸는 중에 시작된다. 아마 대다수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만 한다. 매일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99%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 힘든 일을 먼저 끝내야 한다. 즉, 그들이 꿈을 꿀 때 깨어 있어야지 미래의 내가 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번 영상 속 대뇌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가장 마음 깊이 와닿은 문장을 영상 아래의 댓글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단 한 문장이 모두에게 두려웠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큰 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내 때문이지만 부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다. 승자는 실패 속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패자는 실패 속 새로운 변명을 만든다. 저번 영상에서 나눴던 덴마텔의 20가지 문장,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신 것 같아 두 번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나누는 부의 추월차순을 위한 20가지 문장 두 번째 시리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나는 돈을 배터리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이용하는 것뿐이다. 항상 누군가를 도와줄 시간이 있다면 당신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물론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즉 모두가 찾거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태라면 당신이 전할 수 있는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유명해지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기엔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그게 가치를 만든다. 우리가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 달렸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행동을 해야만 그 분야에서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행동을 넘어 원하는 것을 가진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행동을 하기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만 행동을 하게 된다. 때로는 무응답이 가장 강력한 응답이다. 당신은 받게 되는 모든 이메일에 답장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모든 전화나 문자 혹은 소셜미디어의 DM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모두에게 답장이나 응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벗어나라. 때로는 그들에게 보내는 무응답이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응답이 된다. 삶은 둘 중 하나다. 나아지거나 남겨지거나.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살곤 한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예전에 우리 그거 했던 거 기억나? 그때 우리 정말 잘 나갔었는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거 말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데? 왜 자꾸 과거에 사는 거야?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살지 않고 자신이 더 나았었던 과거에 남겨져 있다. 나 때는 이런 말을 하며 과거에 남겨지는 사람이 되는 걸 멈춰라. 현재, 오늘, 그리고 지금에 살아라.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개인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다. 그러니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낭비하지 말아라. 소셜미디어에 빠져서 보내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 이 모든 게 당신의 삶에 남아있는 한정적인 에너지인 것이다. 그러니 가장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족, 건강 혹은 목표, 당신의 인생 속 남은 시간을 이용해 뒤나 옆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라. 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내 때문이지만 부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았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 그들은 꾸준히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갔고 지금까지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누구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행동한다. 즉 그들은 절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며 무지한 행동이나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절대로 건방을 떨거나 무언가를 이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라. 쌓아놨던 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에 있다. 나에게 있어서 인상적인 사람이란 2주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어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좋은 인상이 심어진다. 짧은 강도보다는 얕은 꾸준함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성공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강인함은 저급한 습관과 반비례한다. 만약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습관들, TV나 핸드폰에 빠져서 사는 것, 건강하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는 것, 술과 담배 등에 중독된 습관들만큼 당신의 강인함은 사라지게 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등산을 하는데 배낭 가득 돌멩이들을 넣고 걷는 것과 같다. 그 돌멩이들이 나쁜 습관인 것이다. 즉 저급한 습관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올바른 습관들이 쌓여갈 때 당신은 강해진다. 똑같은 정상에 오르더라도 쉽게 가려면 당신의 배낭 속에 돌멩이들을 넣지 마라. 실패보다 더 아픈 건 후회라는 걸 명심하라. 나는 이 문장을 통해 후회를 최소화한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나를 상상해보자면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오늘의 나는 항상 행동으로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 미루거나 기분이 나아지길 기다리지 않는다. 아니 기다릴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한다. 이미 당신을 오해하기 시작한 사람과의 언쟁은 소용없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 모두가 당신을 이해할 순 없다. 그것은 불변할 진리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필요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고 내 갈 길만 잘 가면 된다. 즉 누구와 언쟁을 할지 혹은 싸울지 잘 결정하라. 필요 없는 싸움에 시간을 쓸 만큼 당신의 시간은 저렴하지 않다. 어느 곳에 가든 당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곳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잊지 마라. 물론 한 분야에서 혹은 한 공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기분은 너무나도 좋고 또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성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불편한 상황에 편해지는 것이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못난 사람, 가장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편안함을 느끼고 배우는 것이다. 그 길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인생 속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평생 남게 될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인생 속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평생과 일시적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둘 중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나에게 상처 남는 말을 마음에 담을지는 바로 당신의 선택이다. 물론 평생이라 생각했던 사람도 일시적일 수 있고 일시적일 거라 믿었던 관계가 평생 갈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담아두지 말자. 상처받는 말은 과거에 그대로 두는 게 낫다. 꿈을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의 방해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중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집중하는 누군가는 길을 찾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만 낭비한다. 과거의 자신에게 모순점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만약 누군가가 성공의 추월차선에 있다면 그 말인 즉슨 많은 정보와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다는 말이 성립된다. 그렇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진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과거와 같은 것을 보고 또 같은 생각과 같은 것을 믿고 있다면 그 말은 당신의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뜻이다. 즉, 틀리더라도 괜찮다는 걸 잊지 마라. 하지만 절대 그 사실에 의심은 하지 마라.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집착하라.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보다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즉,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과정을 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다가가면 더 멀리, 더 큰 것을 원하며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굴레에 빠진다. 하지만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며 발전한다.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고 달성하기 위해 내딛는 한 발의 행복을 느껴라. 그게 인생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승자는 실패 속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패자는 실패 속 새로운 변명을 만든다. 성공하고 싶다면, 승리자로 남고 싶다면 실패라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만들면 된다. 실수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도전하면 된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를 만든다. 실수에서 변명을 만들고 거기서 멈춘다. 즉,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는 걸 명심하라. 특별한 인생은 특별한 결정에서 나온다. 일반적인 인생이 싫다면 일반적인 결정을 멈춰라.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얻게 된다. 즉, 일반적인 모두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때 특별한 인생을 원하는 당신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일반적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성공한 사람 5명과 어울린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성공한 6번째 사람이 된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당신의 미래가 되어가는 게 기정사실이다. 즉, 만약 당신이 성공한 누군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발품을 팔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 당신이 버는 돈은 시간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에 의해서 정해진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지금 시급을 받는데, 정해진 월급을 받는데.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그만큼이 바로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가지게 되는 가치를 키워나갈 때 당신이 버는 돈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즉,
버는 돈 혹은 임금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내가 전하는 가치에 의해 정해진다. 이번 영상 속 덴마텔의 20가지 문장 두 번째 시리즈가 어떠셨나요? 만약 첫 번째 시리즈를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시청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영상에 여러분에게 가장 강렬하게 와닿은 한 가지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건 단 3가지뿐입니다. 단순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약간은 무식해야 합니다. 늘 궁금해했던 질문이 하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할 멘토 레일라 홀모지, 그녀는 바로 그 질문에 인생으로 대답한 사람입니다. 이미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룬 그녀는 수백억대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사업가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녀가 직접 말하는 부를 만드는 10가지 원칙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실천해온 생생한 경험에서 비롯된 철학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부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칙, 부자가 되기 위해 똑똑할 필요는 없다. 레일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었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땐 문법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레일라는 처음엔 부자가 되려면 뛰어난 두뇌와 학벌이 필요하다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업가 모임을 하던 자리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녀보다 훨씬 부족해 보였던 한 남성이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 월 4억이라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레일라는 그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낫다고 느꼈고 그렇다면 나도 당연히 저만큼 벌 수 있겠다고 느꼈죠. 즉 부자가 되는 건 지능이 아니라 게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죠. 조금은 단순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돈은 머리가 아닌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이 가집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건 단 3가지뿐이에요. 꾸준함, 실용적인 선택, 인내심. 가끔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망설입니다. 가능성보다 리스크를 먼저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항상 이렇게 말해요. 돈을 벌고 싶다면 약간은 무식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녀의 두 번째 돈의 원칙, 돈은 저축으로 버는 것이 아니다. 레일라는 사업 초기에 빚이 많았고 저축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자마자 한 일은 그 빚을 전부 갚는 것이었죠. 그 다음 레일라는 비상금 계좌를 만들었어요. 만약 모든 게 망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돈을 모았죠. 그때의 기분을 그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계좌가 생긴 순간 제 창의력은 폭발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자 진짜 도전과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축은 부를 만들지 않지만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녀는 경제적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400만 달러를 새로운 회사에 투자했고 또 300만 달러는 자사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조언을 남겼죠. 돈은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저축은 그 가능성을 위한 기반일 뿐이에요. 세 번째 부의 원칙, 돈은 한 번에 들어온다. 첫 2년간 그녀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잃고만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레일라가 해나간 것은 바로 기술과 감각을 쌓았던 것, 그리고 어느 날 6개월 만에 무일푼에서 700만 달러, 2년 반 만에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제게 성공은 행운이 아니라 복리처럼 쌓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절대 멈추지 않았거든요. 못하더라도 계속했습니다. 또한 배우고 쌓은 기술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단 그 기술들이 복리처럼 작용하려면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즉 부는 반복된 시행착오와 시간이 만듭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했지만 레일라는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죠. 네 번째 원칙, 돈은 능력을 따른다. 레일라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저도 고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잘하자는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제 멘토가 해준 이 조언을 따랐어요. 최고가 되는데 집중해. 나머지는 잊어. 이렇게 레일라는 스스로 최고가 되기로 결심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이벤트와 대회에 참가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녀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돈은 능력을 쫓습니다. 어느 분야든 탁월한 사람에겐 사람들이 몰리고 그 결과로 돈이 따라오는 거죠. 즉, 돈을 원하지 말고 최고가 되기를 원해보세요. 그럼 돈이 당신을 원하게 됩니다. 5번째 원칙, 자면서 돈을 벌기 전에 깨어있을 때 돈을 벌어라.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산으로 수익을 내야지, 부동산 해볼래? 하지만 그녀가 샀던 집은 악몽 그 자체였죠. 세입자 문제, 관리 업체 해지,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 결국 손실을 보고 정리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형 자산도 결국 배워야 합니다. 투자도 하나의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패시브 인컴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액티브 인컴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6번째 원칙, 돈이 목표라면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그녀와 알렉스가 첫 회사를 매각했을 때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뿐 아무 감정도 없었다며 이렇게 말하죠. 돈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알렉스와 레일라는 그 돈으로 애퀴지션닷컴을 세웠고 진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돈은 무엇을 위해 벌 것인가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그 위에 가치보다 큰 의미가 새겨집니다. 7번째 원칙, 가난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나는 당신 같은 일은 절대 못해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바로 그 이유로 내가 당신보다 부자가 될 거예요. 즉, 때로는 창피함이 우리를 막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선택이 내일의 자산이 될 테니까요. 8번째 돈의 원칙, 남의 돈을 세는 건 시간 낭비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 저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요. 불공평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레일라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남이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성공한 사람, 성공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지 타인의 수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레일라의 9번째 돈의 규칙, 돈을 벌려면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녀도 한때는 마음가짐만 바꾸면 돈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돈도 기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졌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 결국 그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행동부터 바꾸자.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행동을 바꾸자. 그렇게 행동을 바꾸니 믿음도 따라왔고 머리가 아닌 몸으로 움직이며 변화를 만들 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부의 원칙, 큰 돈은 큰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간다. 레일라가 봐온 주변의 부자들 그리고 알렉스와 자신마저도 더 큰 문제를 더 깊게 해결할 때 수익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하죠. 예로 들자면 1:1 트레이닝에서 헬스장 마케팅, 구조 개선에서 기업 매출 개선, 그리고 마지막 CEO들을 교육하며 푸는 문제의 난이도가 수익의 수준이 된다고 말했죠. 이번 영상 속 레일라 알모지의 10가지 돈의 법칙,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리셨나요? 그녀의 메시지는 사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치열한 실전에서 비롯된 원칙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메시지는 단 하나죠.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시작하고 계속하면 결국 도달할 수 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마음에 남은 원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말고 이 남자의 조언을 꼭 새겨 들으세요. 여기 단 1달러의 돈을 매달 1만 달러, 한화 1000만 원이 넘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프리실리.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된 적 있는 그는 자수성가 사업가이자 투자자, 그리고 수천 개가 넘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시작점을 제시하는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퍼스널 브랜딩, 사업의 마케팅, 혹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전략 등 이 방법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AI를 통한 변화에서 그 흐름의 선두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 이야기를 새겨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 앞 지금이란 시간은 장담컨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다니엘 프리실리가 나눈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새로운 부의 단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두뇌의 특성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후각 등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방대한 양을 모두 저장할 수는 없으니 우리의 두뇌는 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너무나도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돈과 성공이 따르는 곳은 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 다니엘은 이 부분을 5가지로 나눠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뇌리에 남는 기억은 두려움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이용하는 것은 뉴스와 미디어들이 공포를 통해 통제하려는 방법, 혹은 부정적인 컨텐츠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들이 있죠. 두 번째는 남들과는 다른 독특함을 가지는 것. 완벽한 예시로는 도심 속 가장 바쁜 거리에서 인형 탈을 쓰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 혹은 군중 속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는 당연하게도 아름다움에 끌리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3가지 모두 다 미치지 않고서는 못하잖아. 도대체 뭘 따라해보라는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2가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being familiar.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저는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7, 11, 4 이 3가지 숫자 법칙을 항상 언급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로 만들어졌죠.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 위해선 총 7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혹은 11번의 짧고 긴 만남을 가지는 것, 아니면 4개의 다른 장소에서 마주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면 누가 됐든지 두뇌 깊숙이에 남게 될 거예요. 또한 이 부분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드는 것, 혹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특정 사람과 인맥을 만들려 할 때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더도 말할 것 없죠. 그리고 모두가 시도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특정 가치를 무료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도 이용할 법한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말한 다니엘 프리실리. 물론 이 부분을 듣고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무료로 나눈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설명했죠. 제가 발리에서 여행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멋진 산에 올라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이드와 함께 자정부터 산을 올랐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 아침 해가 뜨는 걸 산의 정상에 올라 보고 있었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밝아진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더 높은 산들. 그래서 전 가이드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 산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혹시 더 멋진 절경이 있나요?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죠? 제 말을 듣고 있던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니엘, 지금 당신이 올라있는 이 산에서 이 순간을 즐기세요. 당신은 이미 발리에서 가장 멋진 산의 정상에 있어요. 전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가진 걸 과소평가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과대평가한다.
여러분의 여정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남들과 나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미 모은 사람들을 보며 절대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멋진 산에 올라 있으니까요. 분명 크고 작았던 인생의 스토리 안에 혹은 주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남들의 성취나 소유물에 현혹당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정상 안에서 시작하세요. 이런 조언을 남긴 다니엘. 그가 이토록 퍼스널 브랜딩을 말하고 각자의 스토리를 나누라고 하는 이유에는 너무나도 합당한 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존재하는 교육 시스템이 가르친 건 단 하나입니다. 기술을 배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다양한 레벨의 학위를 팔았죠. 더 나은 교육을 받아 더 나은 기술을 가지면 당신의 시간은 더 큰 가치가 생길 테니 그때 당신의 시간을 돈과 바꿔라. 그렇게 사람들은 대학교와 대학원을 가며 자신이 버는 시간당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쳇바퀴 안에서만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게 학교가 돈을 가르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세상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제는 디지털로 돌아가죠. 그리고 노동력 위에 세 가지 다른 단계들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는 IP와 미디어 위에 새기는 지적 재산. 무언가를 배우며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나누면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자신이 일한 경험 혹은 이룬 성취들을 남들과 나누는 거죠. 그렇기에 제가 나눌 조언이자 1달러를 매일 1만 불의 소득으로 만드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노동력을 벗어나 가치를 창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벌어보는 것, 이 사실 하나가 수많은 기회들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모아진 관객들 혹은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고 수익화 모델을 채울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라는 엔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 모델들은 파이낸셜 애셋, 금융 자산으로 변하게 되며 모두는 그 결과를 회사 혹은 브랜드라고 말하죠. 누군가 혹은 다른 회사들은 여러분의 세 번째 단계를 수백, 수천억이란 천문학적 가치로 구매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새로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말한 이 단계들이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이 순서 없이 큰 성공을 이룰 순 없다고 말했죠. 그렇기에 만약 노동을 하며 시간과 돈을 바꾸고 있다면 이 스텝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그 속도는 상상치 못한 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그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든 후 거기에 알맞는 비즈니스를 엮어가라는 조언을 남겨요. 그게 현 시대 캐피탈을 만드는 방법이자 내 안에 탤런트를 찾고 고객을 찾는 열쇠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자수성가 기업가이자 현재 세계 최고의 팟캐스터 스티브는 실제로 다니엘의 조언을 듣고 행동에 옮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어 테스트를 해보라는 조언에 새롭게 런칭할 책 제목 70개를 정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광고를 돌렸죠. 놀랍게도 가장 높은 반응은 무려 15%의 클릭률을 만들었고 가장 낮은 반응을 가졌던 제목은 단 0.3%의 클릭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5,000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 스티븐이 쓴 금액은 200파운드, 한화 단 35만 원이라고 말했죠. 조금의 투자로 5,000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다니엘은 한 가지 팁을 더하죠.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양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소수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건 시츄에이션 모델, 특정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작하세요.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웨이팅 리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만들어 가세요. 쉽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여태 얻지 못하도록 막는 건 무엇이었는지, 지금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이 5가지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드시 소수를 먼저 공략해야 합니다. 통계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과 아이템들은 상위 1%의 고객들이 15%의 매출을 담당하고 상위 9%의 고객들은 45%의 매출을, 그리고 나머지 90%들이 40%의 매출을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제가 정하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의 90%에게 무료로 가치를 나누고 상위 10%에게만 특별한 가치와 제품들을 제공하며 수익화를 집중시켜 가는 겁니다. 즉 90%를 위한 무료 가치, 그리고 상위 10%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또한 창작을 하거나 시작을 해나갈 때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90%가 항상 말이 많고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해에 휘둘리지 말고 나아가세요. 결국 여러분은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런 다니엘의 주옥 같은 조언들, 하지만 그는 앞서 다가올 또 다른 파장인 AI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며 실망보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있죠. 다니엘은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를 설립한 건 2007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도 가까워진 앱들은 2009년에 선보이며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또한 전기가 처음 발명된 시기는 1830년대지만 상용화된 시기는 1930년대이기도 하죠. 즉, 이 사이엔 100년이라는 트랜지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를 아직 만드는 중이니까 아직 수많은 발명품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전기를 이용하는 청소기,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등 수많은 발명품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서야 1막에 들어선 것 뿐이죠. 그렇기에 지금부터 배우고 따라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0년, 15년이라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저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I라는 기술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 한 가지 예로 최근 엔비디아는 $3,000짜리 슈퍼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기술은 매달 6-7천만 원을 내며 구독 서비스로만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지만 그들은 단 $3,000에 제품 자체를 판매해요. 그 제품이 불러오는 시장 효과는 수조 원대라고 예상되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단 10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제품입니다. 즉, 단 10명의 사람들이 수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의 한 가지 제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니엘은 이게 바로 AI를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일 거라고 배움을 늦추지만 말라고 했죠. 그리고 영상을 만들며 문득 마주한 한 문장, 가능성의 사이에서 살지 말라. 이 짧은 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언젠가부터 혹여나 다른 사람이 물을 법한 질문 때문에 혹은 하루의 중간중간 안일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도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까 마음은 편하다.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행동 대신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자기 위로를 했던 내 모습, 그리고 이런 미래 속 행동들을 길게 늘어뜨리며 그 사이의 가능성 사이에서 쉬려고 했던 건 아닌지, 혹은 주저앉아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만약 미래의 내가 현재를 보게 된다면, 아니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더라도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행동 속에서 한숨을 쉬는 내 모습이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역시나 오늘 또 나온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 발자국씩이라도 나아가는 것, 가능성에 머무르기보다 행동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가능성 안에 살고 있다면 딱 한 뼘만큼만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 담긴 문장 몇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새로운 막을 젖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